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그리고 도통 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과 함께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벽 뉴스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20일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 환자가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국민의 일상과 마음에 남긴 상흔은 여전히 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는 감염병의 위력을 실감했고 새로운 팬데믹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2, 3년 내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미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다음 팬데믹의 잠재적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WHO는 팬데믹으로 발전하려면 높은 전파력과 치명률 1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질병관리청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2024년 10월부터 AI 인체 감염증 대책반을 운영하며 바이러스 변이 여부와 인간 동물 간의 감염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AI 인간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는 2024년에만 100명 이상의 인간 감염 사례가 발생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포유류를 통한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첫 감염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23년 5월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2024년 5월에는 최저 수준인 관심으로 조정되며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감염과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전 세계 감염자는 7억 명, 사망자는 약 701만 명에 달하며 국내에서도 국민의 약 70%인 3,457만 명이 감염됐고 35,934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과거 팬데믹이 종식된 후 백서를 통해 확산 경로, 변이, 치료, 교훈 등을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도 감염과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어 백서 발행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보다 촘촘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인공지능이 살상용으로 활용되면서 전쟁의 양상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 속에서 AI 기술은 단순한 전쟁 도구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발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세계 최강 정보화 부대인 8200 부대를 앞세워 AI 기술을 전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스펠과 라벤더라는 두 가지 AI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스펠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통신 감청, 인공위성 영상,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목표물을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하루에 100개의 새로운 표적을 추가할 수 있어 전쟁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라벤더는 머신러닝 기술로 특정 인물이 무장단체 일원일 가능성을 예측하며 인간 표적을 대량으로 생성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들은 전쟁의 효율성을 높인 만큼 잔인한 부작용도 초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AI가 제시하는 목표는 인간 지휘관들에게 강한 확신을 주어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공격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갈등에서 하급 하마스 대원 1명당 민간인 사망자는 15에서 20명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AI 기술 도입에 따른 윤리적 논란과 조직 문화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전쟁 결정을 주도하면서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경고 문화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이스라엘군 지휘관은 군대가 AI 공장으로 변했고 인간적 판단이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AI 기술이 오히려 정확성을 높이고 부수적 피해를 줄였다고 주장하며 AI 사용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반 전술이 인간의 판단력을 점점 더 배제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AI의 군사적 활용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 인류에게 심각한 윤리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인간의 판단이 배제되고 확률 기반의 AI가 결정권을 가지게 될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존 울프스탈은 AI 무기화는 핵무기 개발 경쟁과 유사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AI가 전쟁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례는 이러한 기대가 현실에서는 얼마나 쉽게 헛된 이상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가져온 효율성은 전쟁터를 더욱 잔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외신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중국이 티베트 지역 얄룽 창포강 유역에 투자비만 1조 위안, 한화로 약 200조 원이 드는 초대형 수력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전기차 급증 등으로 전력 수급 문제에 신경 쓰는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 강의 농업용수와 식수를 의존하는 하류 국가인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얄룽 창포강에 연간 3천억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댐의 3배에 달하는 용량입니다. 얄룽 창포강은 티베트 서부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해 동쪽으로 흘러 중국을 지나 인도 아쌈 지역에서 브라흐마푸트라 강으로 합류하고 방글라데시를 거쳐 벵골만으로 빠져나가는 국제적인 강입니다. 특히 티베트 고원에서 형성된 얄룽 창포 대협곡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 중 하나로 최대 7,667m에 달하는 낙폭과 풍부한 유량을 자랑합니다. 이 지역은 중국 본토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해 수력 발전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이 댐 건설이 농업용수와 식수자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브라흐마푸트라 강에 자체적으로 댐 건설을 계획 중이었지만 중국의 대형 댐으로 인해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물 방류가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홍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정에너지 개발과 지역 경제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프로젝트는 전례 없는 기술적 도전을 요구하며 남차 바르와산을 관통하는 20km 길이의 터널을 통해 강 유량의 절반을 돌리는 공사가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댐이 완공되면 3억 명분의 연간 전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전환과 전력 수요 급증을 고려할 때 이 초대형 댐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프로젝트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인도 외무부는 브라흐마푸트라강 하류 지역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히 에너지 문제를 넘어서 중국과 인도 간 기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독감, 코로나19,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인 RSV,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병이 확산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들 4가지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쿼드데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호흡기 감염병 사례가 급증하고 변이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올 겨울 들어 미국에서는 독감 환자가 최소 530만 명에 이르고 이 중 6만 3천 명이 입원했으며 2,7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사망자는 11명에 달합니다. 연말 휴가철을 기점으로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국 전역 50개 주 중 40개 주에서 독감 유행 수준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독감 외에도 코로나19와 RSV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내셔널 화이트 아동병원 제이스 뉴랜드 박사는 소아과 병동이 이미 작년부터 RSV 환자로 가득 찼고 독감까지 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의 발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초에만 91건의 노로바이러스 발병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은 독감, 코로나19, RSV, 노로바이러스가 동시에 확산되며 쿼드데믹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유행 감염병으로는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클라미디아 니로바이러스, RSV, 인간 메타뉴머 바이러스인 HMPV 등이 꼽힙니다. 특히 HMPV 감염 사례가 급증하며 14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양성 판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HMPV는 기침과 발열, 비강 막힘, 호흡곤란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심각한 경우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HMPV가 전파력이 강화된 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2차 팬데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호흡기 감염병은 겨울철에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국을 여행하는 것은 여전히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과 인접국들은 HMPV를 포함한 감염병의 확산을 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지구 관측 위성 랜드셋9가 중국 내이멍구 자치구 쿠부치 사막에 위치한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를 포착했습니다. 나사 지구 관측소가 지난 12월 30일 공개한 위성 사진에는 사막 위에 펼쳐진 태양광 패널들이 우주에서도 선명히 보일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태양광 발전소는 준마 태양광 발전소로 연간 약 20억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해 30만에서 4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합니다. 이곳은 중국의 원대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인 태양광 만리장성의 일부로 중국은 2030년까지 길이 400km, 너비 5km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위성 사진은 2017년과 현재를 비교하며 극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황량했던 사막이 거대한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모습은 중국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에 나선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쿠부치 사막은 과거 무분별한 방목으로 인해 초원이 빠르게 사막화되며 한때 죽음의 바다로 불렸으나 최근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동시에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국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국은 약 38만 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보유해 세계 총량의 51%를 차지하며 미국과 인도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감소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석탄 발전소를 대체할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쿠부치 사막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함께 생태 복원을 병행하며 과거 죽음의 바다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보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글로벌 히트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되며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한국의 전통놀이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딱지치기와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치기, 또 제기차기 등 한국의 전통놀이가 주요 게임으로 등장하며 그 유래와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었습니다. 딱지치기는 조선 후기부터 전해진 놀이로 종이 딱지를 이용해 상대의 딱지를 뒤집는 단순한 규칙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재 틱톡에서는 DIY 딱지 접기와 딱지 뒤집기 챌린지가 열풍을 일으키며 관련 영상 조회수가 1억 회를 넘었습니다. 비석치기는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놀이로 돌을 던져 상대의 비석을 맞추는 방식이며 해외에서는 한국의 볼링으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기놀이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놀이로 관련 영상이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팽이치기는 삼국시대부터 겨울철 대표 놀이로 자리 잡았으며 나무 팽이를 돌리며 기술과 회전력을 요구합니다.
제기차기는 고려시대 군사들의 체력 훈련에서 유래된 놀이로 설날 등 명절에 가족과 함께 즐기는 놀이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SNS에서 제기차기 챌린지가 유행하며 한국식 축구 프리스타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K민속놀이는 단순히 과거의 놀이가 아니라 협동과 경쟁의 조화를 통해 공동체 정신과 창의성을 배우는 문화적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AIR과 VR을 활용한 디지털화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와 틱톡에서 K민속놀이 관련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해외에서 공기놀이 세트나 딱지치기 키트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K민속놀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전통놀이의 본질적인 재미와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K민속놀이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문화 아이콘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화산 지하의 마그마가 서부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과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는 옐로스톤 서부의 화산 활동이 약화되는 반면 북동부의 마그마 상태가 유문한 분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지질조사국 린파 베닝턴 박사팀이 전자기 지고 물리학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역 내에 최소 7개의 마그마 저장소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저장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옐로스톤 칼데라는 지구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 화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산은 210만 년 전부터 허클베리 리지, 메사 폭포, 라바 크리크 등 3차례의 대규모 분화를 일으켰으며 당시 각각 최대 2,45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용암이 방출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 단층 촬영을 통해 확인된 유문암 용융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옐로스톤 하부의 유문암 용융물 양은 허클베리 리지 시기의 분출량의 1에서 4배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지각 아래에서는 6%에서 최대 28%까지의 높은 함량이 탐지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기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도도 구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마그마 모형화를 시도했습니다. 연구진의 분석 결과 북동부 지하에는 약 440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유문암 용융물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과거 메사폭포 칼데라 분화 당시 방출된 양과 맞먹는 수준이며 해당 지역은 옐로스톤 화산 활동의 새로운 잠재적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계는 이 마그마 저장소에서 분화가 일어날 경우 대규모 용암과 화산재, 화산 쇠설유가 발생하며 미국 전체 영토의 66%가 소실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북동부 지역의 유문암 분출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이 지역의 마그마가 언제 분화할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린파 베닝턴 박사는 옐로스톤 칼데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화산으로 이전에도 대규모 분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며 마그마의 이동과 분출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이 폭도들에 의해 점거된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폭동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선거 부정 음모론을 지지하는 이들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의회가 자국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드문 사례로 민주주의 선도국이라는 미국의 이미지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미국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수준의 디스토피아적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딥스테이트와 같은 허위 주장들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하며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영화 시빌워 분열의 시대는 이러한 양극화된 현실에 역사적 맥락과 상상력을 더해 미국의 두 번째 내전을 가정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종군 기자의 시점에서 내전의 혼란을 기록하며 현실을 반영한 가상의 미래를 경고합니다. 영화는 전쟁의 스펙터클을 보여주는 대신 양극화의 위험성을 관찰하고 성찰하게 만듭니다. 영화의 초반부는 내전이 시작된 미국의 혼란상을 제시합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도시는 폭발음과 혼란 속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내전의 구체적인 원인과 양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관객이 대사와 장면을 통해 이를 추측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연방수사국을 해체하고 반정부 시위대를 공습하는 장면은 권위주의적 폭정을 암시합니다. 또한 인종차별과 이민 문제는 내전의 배경이자 주요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시빌워는 영화가 아니라 보도사진처럼 최소한의 설명으로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내전을 단순히 장르적 즐거움으로 소비하는 것을 막고 관객이 이를 사회적 경고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후반부에서는 링컨 기념관과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통해 내전의 혼란을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영웅적 서사를 강조하는 대신 양극화된 사회의 위험성을 냉철하게 관찰하도록 유도합니다. 영화는 결국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경고로 기능합니다. 언제든 내전으로 폭발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돌아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적, 공동체적 책임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11월은 미국뿐 아니라 계엄 선포로 큰 혼란에 처한 한국을 포함해 양극화로 분열된 모든 사회에 던지는 경고의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통신망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이 잇따라 훼손되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고에 이어 올해는 대만 해역에서 중국 선박에 의한 해저 케이블 절단 사고가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선박의 다음 목적지가 한국의 부산항으로 알려지면서 대만 당국이 우리나라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난 4일 대만 통신기업 중화텔레콤은 대만 북부 기룽 앞바다에서 자사 해저 케이블이 훼손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 해양순찰대는 사고 해역에서 중국 소유 화물선 순싱 39호를 발견했으며 이 선박이 고의적으로 닻을 내려 케이블을 훼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순싱 39호는 카메룬 국기를 달고 있었으나 대만 당국은 해당 선박의 소유주가 홍콩 소재 회사이며 유일한 등재이사가 중국 국적의 거원지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손상된 케이블은 태평양 횡단 급속 케이블 시스템의 일부로 대만과 미국 서부 해안을 연결하는 주요 인프라입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 AT&T, 일본 NTT, 중국 차이나텔레콤, 한국 KT 등 국제 컨소시엄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화텔레콤은 해저 케이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상 신호를 감지한 후 경로를 신속히 변경해 통신 데이터 연결을 즉각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해안경비대는 선박의 선장을 직접 조사하기 어렵다며 순싱 39호가 도착할 예정인 부산항에서 한국 측의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대만 국가안보 당국이 이 선박의 부산 도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선박이 태국의 해저 케이블을 손상했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소유 화물선 이펑 3호가 스웨덴 해역의 발트해에서 해저 데이터 케이블을 절단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펑 3호는 러시아 비료를 싣고 발트해에서 운항하며 닻을 내린 채 100마일 이상 이동하면서 스웨덴, 리투아니아, 독일, 핀란드를 연결하는 케이블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에도 러시아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은 사보타주, 즉 비밀 파괴 공작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선박 뉴뉴 폴라베어호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과 통신 케이블을 절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러시아 선원들이 선박에 탑승해 있었던 점이 드러나면서 러시아와 중국 간 공조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대중적으로 알린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2005년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2029년에 AI의 지능이 인간 수준에 도달하고 2045년에는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터무니없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그의 예측은 86%의 적중률을 보인다는 평을 받으며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커즈와일은 신작, 특이점이 더 가까워졌다 해서 특이점의 도래 시기를 2029년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는 2045년까지 인간과 AI가 결합해 불멸의 사이보그가 될 것이라는 급진적인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공상과학처럼 들릴 수 있지만 빠른 AI 개발 속도를 보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뇌칩 개발과 같은 사례는 이런 전망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크 업계에서는 범용 인공지능 AGI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합니다. 2016년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AI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면 2022년 오픈 AI의 챗GPT 출시는 AI 혁명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후 구글과 오픈 AI, 엔스로픽 등 주요 기업들은 인간처럼 사고하는 지능형 AI 비서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영화 아이언맨의 AI 비서 자비스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에이전트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AI가 가져올 문명사적 전환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큽니다. AI 통제권을 잃게 될 경우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제프리 힌턴 교수는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구글을 떠났고 유발 하라리 또한 AI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이 불러올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AI의 유토피아적 가능성과 디스토피아적 위험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은 AI의 기회와 위협을 직시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17년부터 국가 AI 전략을 수립하고 인재 양성 및 윤리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AI를 핵무기와 같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며 연구와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지만 후속 조치는 미흡합니다. AI 기본 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기술 인재 유출과 산업 불확실성 문제는 심각합니다. 기업들은 스스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이 강풍과 폭설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속 80km에 달하는 강풍과 기록적인 폭설이 중서부에서 동부까지 몰아치며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천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번 겨울 폭풍은 캔자스주를 시작으로 미주리, 일리노이, 켄터키 등 중서부 지역을 강타하고 도로와 항공 운송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90cm 이상의 폭설이 내렸으며 뉴욕주 북부에서는 호수 효과로 인해 91cm에 달하는 적설량이 기록되었습니다. 캔자스시티 국제공항은 대부분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17개 카운티의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됐으며 이 지역 전역에서 수백 건의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설은 북극 상공에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로키 산맥이 있는 유타주에서 대서양 연안의 워싱턴 DC와 펜실베니아까지 약 6천만 명이 이 겨울 폭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강력한 폭설과 강풍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적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기온도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큐웨더의 예보 책임자인 댄 드파듀스는 2011년 이후 가장 추운 1월이 될 것이라며 평균보다 훨씬 낮은 기온이 최대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강풍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텍사스 남부와 같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와 얼음 돌풍까지 발생하며 정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약 12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전력 공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 지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도로에 꼭 있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 머무르고 도로에서 벗어나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이 시장 자치구에서 강진이 발생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진대망은 1월 7일 오전 9시 5분 시장 자치구 르카쩌시 딩르현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분석됐으며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를 규모 7.1로 기록하며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역 로부체에서 북동쪽으로 약 93km 떨어진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딩르현과 주변 지역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되었으며 많은 가옥이 붕괴되고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는 딩르현, 창서향, 취러향, 처거향 등 세 지역에 걸쳐 있으며 추가 피해 상황은 계속 확인 중입니다. 진원지는 딩제현에서 34km, 라무현에서 67km, 자치구 성도 라사시에서 약 379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팔에서도 지진의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카트만두 포스트는 카트만두 밸리 등 일부 지역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졌으며 놀란 주민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네팔 내에서는 현재까지 피해 상황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뉴델리와 방글라데시, 부탄에서도 지진이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에도 여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지진대망은 오전 9시 37분 딩제현에서 규모 4.2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지질조사국은 오전 9시 13분부터 10시 34분 사이에 인근 지역에서 규모 4.6에서 5.1의 여진이 8차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촨성 청도와 원난성 쿤민 등에서도 지진 경보가 울렸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도 강력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2008년 스촨성 대지진으로 약 7만 명이 사망했으며 2015년에는 카트만두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9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최근 5년 내 이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로 기록되며 추가 피해와 여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일본의 만화 작가 타츠키 료의 책 내가 본 미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2025년 7월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1999년 처음 출간되었으며 작가가 인도 여행 중 꿈에서 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후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사건을 예언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재조명되었습니다. 작가는 책에서 2020년 4월 새로운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고 10년 후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을 적었으며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 예언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에서 대재난이 발생한다는 예언은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어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1년 작가는 약 20년 만에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출간하며 새로운 예언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2025년 7월 필리핀 해저에서 분화가 일어나며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작가는 이 쓰나미의 높이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보다 3배 크며 일본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대만, 홍콩, 필리핀 등 태평양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사건은 발생 연도와 예언 연도가 일치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아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작가의 팬들은 예언이 특정 연도 간격이나 규칙을 따른다고 주장하며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회의적인 입장과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라 언제든 대지진이 올 수 있다며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동남아 월드컵으로 불리는 미쓰비시 일렉트릭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상식 감독이 한국 축구 팬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전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지난 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결승 2차전에서 태국을 3대2로 꺾으며 1, 2차전 합계 5대3으로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7일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K리그 1등 감독이자 동남아 1등 감독 김상식입니다 라며 특유의 유쾌한 인사를 전하며 밝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2023년 전북 현대 감독 시절 성적 부진으로 자진 사퇴했던 김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 감독직을 맡아 재기를 꿈꾸며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는 전술과 선수단 구성에서 대대적인 혁신을 시도했으며 선수 발굴을 위해 베트남 3부 리그까지 직접 찾아가며 발로 뛰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번 대회 우승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 그런지 베트남 선수들이 내 지시를 잘 따라줘 적응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코칭 스태프에서는 대구FC 감독 출신 최원건 코치와 2002 월드컵 영웅 이훈재 코치가 있었습니다. 김 감독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베트남까지 와준 두 코치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김 감독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이름 끝 글자인 식이 영어로 식스와 발음이 비슷해 베트남에서 엉클 사우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길에서 만나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축하해 주셨다며 박항서 감독님 시절 TV로 보던 장면을 실제로 경험하니 감격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이번 우승 이후 판민진 베트남 총리로부터 1급 노동 훈장을 수여받으며 영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아시안컵 본선 진출과 동남아시안 게임 우승의 경험을 바탕으로 2030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더 큰 꿈을 향해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승 후 춤으로도 화제가 된 그는 춤만큼은 전 세계 감독 1등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쾌하게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양자역학은 복잡한 이론이지만 이를 이해하고 응용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중첩, 얽힘, 오류, 정정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야 합니다. 중첩은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양자역학적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고전 물리학에서 동전은 앞면 또는 뒷면 중 하나의 상태로 결정되지만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동전이 동시에 앞면이면서 뒷면인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측정하는 순간 중첩 상태는 붕괴되고 한 가지 상태로 결정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중첩 상태를 활용해 병렬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컴퓨터는 0과 1 두 상태로 정보를 처리하며 순차적으로 계산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0과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 여러 계산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단 7개의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는 2의 7승에 해당하는 연산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산량이 많을수록 기존 컴퓨터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로 얽힘은 2개 이상의 입자가 강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입자 상태가 결정되면 다른 입자 상태도 즉시 결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며 이론적으로 지구와 달처럼 먼 거리에서도 가능합니다. 얽힘은 중첩과 함께 양자 컴퓨터의 핵심 기술로 활용됩니다. 중첩이 병렬 연산을 가능하게 했다면 두 번째 개념인 얽힘은 연산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의 양자 게이트를 통해 얽힘 상태를 제어하고 원하는 계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얽힘은 매우 민감한 상태로 작은 오류가 발생해도 예측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세 번째 개념인 양자 오류라고 하며 이는 양자 컴퓨터 개발의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구글은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큐비트 수가 늘수록 오류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12월 구글은 양자칩 윌로우를 발표하며 이론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긍정적 가능성과 함께 보안 문제를 비롯한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커가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의 암호를 해독해 탈취할 경우 금융시장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는 이런 해킹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서 3조 달러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현재 기술로 가상화폐 암호를 해독하려면 400만 큐비트가 필요하며 이를 구현하는 데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비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미래를 바꿀 혁신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긴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향하거나 또 설의 분위기를 만끽하며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고 계실 텐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귀중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다툼보다는 배려로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